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투입된 병력에 대해서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자, 뉴스 정석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심도 있게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가 갈등을 빚는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러시아가 왜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우크라이나에 집착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푸틴 대통령이 국경지대에서 군사훈련 중이던 러시아 병력에 대해서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려했던 일촉즉발의 상황, 한 고비는 좀 넘겼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크리미아 반도에 대한 러시아군의 전격적인 하나의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가 원했었던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따라서 이 크리미아 사태는 이 협상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와 의회 간 이 물밑 접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또한 러시아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차원의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 조사단을 이 크리미아 반도 등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견해서 양측 간에 있어서의 진상 조사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고요. 예. 또 나토와의 러시아 측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당장 무슨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긴장감 속에 서로 물밑 외교전은 펼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의 갈등,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전문가로서 전망하십니까? 일단 푸틴 정부는 크림반도 내에 러시아군을 주둔시키면서 이 푸틴 정부가 원하는 예. 식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정국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푸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일단 2.11 합의, 즉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이 주요 야당 인사들이 유혈 사태 종식을 위해서 합의했었던 그런 합의를 예. 다시 실천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 임시 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합의 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즉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헌법 수정을 하고, 예. 또 일단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쯤에 대선을 실시하자 하는 그런 합의안이었었는데, 그 합의안을 반정부 데모 세력이 파기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죠. 예. 러시아군의 어떤 군사 개입 사태로까지 비화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지금도 일관되게 지금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축출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합법적인 아나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지금 2.1 합의안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어떤 푸틴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 있고, 예. 따라서 푸틴 정부는 그런 2.1 합의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협상을 지금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와 지속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이 영향력 확대를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지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러시아는 키예프 루시, 즉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의 도시에 있는 공국을 모태로 해서 출범한 그런 어떤 나라입니다. 그렇죠. 모스크바 공국, 러시아 공국, 키예프 공국, 키예프 공국이죠. 예.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러시아 국민들은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654년부터 350여 년 동안 같은 국가로서 존재해 오면서 정치, 문화, 외교, 그리고 어떤 관습 모든 것들이 거의
이 일체화된 그런 국가로서 지금 존속을 해왔기 때문에 예.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형제 주국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서 이 친서방 국가로 이 편입이 되는 것은 사실상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없거나 내지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EU와 그리고 러시아 또는 나토와 러시아의 어떤 중간지대에 위치하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지역입니다. 즉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으로 편입이 될 것 같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푸틴 정부가 추진해 왔었던 그 CIS의 어떤 그 경제 통합이랄지 그리고 이 안보 통합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는 이 오랜 어떤 그 한 국가로 존속해 오면서 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물론 그 문화예술적으로도 어떤 그 상호 의존성이 높습니다만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어떤 그 양측 간에 있어서의 역사적이고 또 실질적인 어떤 어떤 그 상호 의존성 측면에서 볼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진영으로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죠. 예, 교수님, 요 정도만 듣도록 하죠. 다음 질문은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 물론 워낙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역사적으로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죠. 그렇다면. 네네. 푸틴은 과거 옛 그 소련 시절에 누렸던 러시아의 어떤 지배력을 지금 와서 다시 찾으려고 할까요? 마치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처럼 푸틴도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푸틴은 일기 정부 시절에 소련 붕괴가 20세기 최대의 재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그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전처럼 그 정치적인 통합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 군사 안보 측면에서 그리고 이 경제 측면에서의 그 CIS 지역을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크라이나가 푸틴 정부가 추진하는 그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만약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 EU로의 어떤 그 편입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저지시키기 위해서 150억 달러의 차관 제공과 그리고 이 가스 공급가의 30% 할인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저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EU와 제휴협정 체결을 중단시킴에 따라서 친서방으로의 어떤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시작하면서 이 사태가 지금까지 비화됐는데요. 예. 푸틴의 어떤 목표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소련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러시아의 주도적인 역할, 강대국으로서의 유지, 이것의 어떤 토대 마련을 위한 CIS 국가들의 통합의 심화, 확대 이런 정책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